회장님이라고요? 저 사람 제 남편이에요. 분명 20년 전에 죽은 제 남편이라고요. 당신 맞잖아. 뭐라고 말 좀 해봐. 그 순간 재벌가 저택 현관이 얼어붙었습니다. 걸레를 쥔 채 무릎 꿇고 오열하는 가정부, 그 여자를 내려다보는 차가운 회장, 그리고 새파랗게 질려 달려오는 집안 사람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의 얼굴이 왜 멀쩡히 살아서 다른 이름으로 그 집 주인이 되어 있는 걸까요? 분명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영정사진도 받고 제사도 지냈고 그 남자 없이 새 아이를 악착같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먹고 살기 위해 들어간 재벌집에서 죽은 남편이 회장님이 되어 나타난 겁니다. 사고로 죽었다던 남편, 기억을 잃었다는 회장, 그리고 뭔가를 알고도 입 다문 저택 사람들. 그날 여자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재해가 아니라 누군가 20년 동안 숨겨온 소름 끼치는 음모의 시작이라는 걸.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하루에도 희망과 웃음이 찾아가길 바랍니다. 2024년 가을 새벽 5시 윤미선은 반지하 부엌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미선의 손이 냉장고 손잡이 쪽으로 뻗다가 멈췄습니다. 도시락을 쌀 아이가 없었습니다. 막내 소희가 고시원으로 짐을 옮긴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식탁에 앉아 통장을 펼쳤습니다. 2달치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식당 일을 그만둔 지 넉 달째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남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이 새벽에 왜 깨 있어요? 미선이 핸드폰을 귀에 붙이며 창문 쪽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냥, 너는 왜 전화야? 엄마가 입주 가정부 지원했다는 거 소희한테 들었어요. 진짜예요? 응. 갑자기 왜요? 허리도 안 좋다면서요. 가정부 일이 식당 일보다 낫지. 숙식 제공이고 돈도 괜찮아. 엄마, 나한테 먼저 말이라도 해줬어야죠. 얼마나 큰 집인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혼자 어떻게 하려고. 27살 다 큰 아들이 뭘 또 그래. 나 밥 먹을 돈은 있어야지. 제가 더 보낼게요. 됐어. 너도 빠듯한 거 알아. 준혁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면에 떠있는 공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입주가정부 월 350만 원 숙식 제공. 미선은 지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면접은 사흘 뒤 저택에서 직접 이루어졌습니다. 삼성동 골목 끝에 높은 철제 대문이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60대 초반의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윤미선 씨요? 네. 저는 오복순이에요. 여기서 일한 지 15년 됐어요. 들어오세요. 오복순은 저택 안을 하나씩 안내했습니다. 미선은 묵묵히 따라 걸으며 들었습니다. 청소는 이 동선대로만 해요. 이쪽 복도 끝 방은 들어가면 안 되고, 식사 준비는 아침 7시, 저녁은 6시 반. 세탁은 화요일, 목요일. 네. 마님은 꼼꼼한 분이에요. 물건 위치 하나 바뀌어도 바로 알아요. 손댄 자리는 원래대로 두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현관 안쪽 계단 앞에서 오복순이 돌아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장님께는 절대 먼저 말을 걸면 안 돼요. 이건 꼭 지켜야 해요. 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그냥 그런 분이에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오복순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그 말이 왜 경고처럼 들리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채용 통보는 면접 당일 오후에 왔습니다. 입주 첫날 오후 미선은 오복순을 따라 2층 서재를 청소했습니다. 벽을 닦던 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족 사진들이 빽빽하게 걸린 벽 한가운데 못은 박혀 있는데 액자가 없는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복순 씨, 여기 액자가 없네요. 오복순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있던 건데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신경 끄세요. 언제부터요? 모르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없던 거지. 이것저것 물어보는 습관은 여기서 안 통해요. 미선은 그 빈자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걸레를 다시 움직였습니다. 사흘째 밤 불을 끄고 나서 오복순이 천장을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왜 그렇게 말이 없는 줄 알아요? 미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오복순이 이어 말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큰 교통사고가 났대요. 기억을 전부 잃은 채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선대 회장님이 직접 거두셔서 그룹 일을 맡기신 거라고. 기억을 잃었다고요? 미선이 천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그 전에 어디서 뭘 하던 분인지 아무도 모른대요. 그냥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사신 거지. 마님은 그것도 다 알고 시집 온 거고. 그 사고가 언제예요? 한 20년쯤 됐다고 하던데. 왜요? 아는 분이라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요. 오복수는 옆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미선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오복순의 말이 귓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오전이었습니다. 미선은 현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를 미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자가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2주간의 홍콩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강도준이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끊어졌습니다. 20년 전 겨울, 하얀 국화꽃 위에 놓인 영정 사진 속 얼굴, 이재혁이었습니다.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선은 두 무릎을 꿇은 채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는데 어깨가 먼저 흔들렸습니다. 강도준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당혹스러운 눈으로 미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낯선 여자의 눈물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가슴 한쪽이 조여들었습니다. 오복순이 안쪽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미선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몸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제가 데리고 들어갈게요. 강도준은 잠시 미선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계단에서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오복순이 미선을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오복순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거예요? 회장님 얼굴 보고 그런 거잖아요.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어지러운 사람이 왜 울어요? 복순 씨. 미선이 오복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진짜로. 오복순이 미선의 얼굴을 잠시 살폈습니다. 더 묻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미선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폴더 깊숙한 곳에 저장된 낡은 영정사진 스캔본을 열었습니다. 방금 본 강도준의 얼굴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콧날의 흉터, 왼쪽 기볼의 작은 점, 눈꼬리의 주름 방향. 20년의 세월이 더해졌어도 모든 것이 같았습니다. 미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재혁이 사망 판정을 받은 것은 2004년 11월이었습니다. 교통사고였다고 했습니다.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신을 확인하러 갔을 때 경찰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슬픔에 눌려 그냥 지나쳤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경찰의 태도가 이상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사흘 후 아침이었습니다. 미선은 식당 찬장을 닦으며 눈으로는 강도준을 쫓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은 식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강도준의 오른손 엄지가 왼쪽 손목 안쪽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재혁도 그랬습니다. 긴장하거나 골똘히 생각에 잠길 때마다 왼쪽 손목을 오른손으로 문지르던 버릇. 2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그 동작이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돌려 찬장을 다시 닦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걸레가 구겨졌습니다. 그날 오후 강선희가 오복순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오복순이 들어서자 강선희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윤미선 씨 지원서예요.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강선희가 서류 위에 손가락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출신지가 어디라고 돼 있어요? 은평구요. 가족사항. 자녀 셋. 남편은요? 오복순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별이라고 돼 있는데요. 언제요? 2004년이라고요, 마님. 강선희의 손가락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강선희가 오복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태호한테 연락해서 윤미선 씨 전 직장이랑 거주지, 자녀 정보 다 알아보라고 해요. 조용하게. 확인할 게 있으신 거예요? 강선희가 서류를 다시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냥 꼼꼼하게 챙기는 거예요. 됐어요. 오복순이 나가고 나서 강선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틀 후 한태호가 강선희 앞에 섰습니다. 강선희는 책상 앞에 앉아 한태호가 내미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윤미선. 전 직장은 식당이고 자녀 셋. 장남 이준혁, 차남 이준성, 막내 이소희. 강선희가 종이를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 이름 이재혁입니다. 2004년 11월 교통사고 사망으로 돼 있습니다. 강선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손이 탁자 위에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세요? 한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선희가 종이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나가요. 한태호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강선희는 뒤집힌 종이를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저택 대문 앞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지만 경비원이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뵈러 왔어요. 윤미선 씨 아들입니다. 잠시 후 오복순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일 중이에요. 면회는 따로 날 잡아서 오셔야 해요. 면회요. 여기가 교도소예요. 준혁이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오복순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규정이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준혁은 돌아서다가 대문 앞 도로에 세워진 차를 보았습니다. 번호판 옆에 붙은 KD그룹 스티커였습니다. 준혁의 눈이 잠시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점심, 준혁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동료 박세준 옆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세준아, KD그룹 강도준 회장 아는 거 있어. 박세준이 국을 떠먹다 말고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재계에서 좀 특이한 사람으로 유명하지. 20년 전인가 신원불명 상태로 강씨 집안에서 거뒀다는 소문이 있어. 그 전에 어디서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20년 전. 준혁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몇 년이야? 정확하게. 글쎄, 2004년, 2005년쯤 된다고 하던데. 왜 아는 사람이야?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해가 2004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은 저택 근처 도서관에 들어섰습니다. 외출 사유는 볼 일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미선은 자료실 직원에게 2004년 신문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마이크로필름 화면을 앞에 두고 미선은 이재혁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2004년 11월 교통사고 관련 기사. 이재혁의 이름이 들어간 기사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망자 신원 확인 중.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신 수습 기사가 없었습니다. 장례 처리 기사도 없었습니다. 후속 기사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미선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저택 2층 서재에서 강도준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원 구석에 미선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내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은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저택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선은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시신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후속 기사도 없었습니다. 이재혁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죽은 것처럼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도 강도준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발걸음은 저택 쪽으로 향했습니다. 2주 후 오전이었습니다. 미선은 2층 복도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아래층 응접실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도 끝 환기구 쪽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선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 지금 당장 내보내면 오히려 더 의심을 삽니다. 조용히 있어야 해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여기 있는 한 움직임만 파악하면 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미선은 환기구 앞에서 손을 벽에 짚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오복순이 미선 방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낮에 손님 왔던 거 봤어요? 누구예요? 조병철이라는 사람이에요. 선대 회장님 때부터 드나들던 사람인데 검사 출신이라고 하던데 지금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복순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님이랑 이야기 나눌 때는 저도 들어가지 못해요. 원래 그래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미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복순이 방을 나가고 나서 미선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처리한다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선은 저택 뒤편에서 쓰레기 분리 작업을 했습니다. 박수님 여사 방에서 나온 쓰레기 봉투를 열었습니다. 파쇄 예정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서류를 파쇄함에 넣으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뭉치 사이에 끼어 있는 종이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쯤 찢어진 조각이었습니다. 이재혁? 신원 말소 처리 완료. 2004, 11, 28. 미선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이 그 글자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각을 뒤집었습니다. 의사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 차단 처치, 측두엽 부분 손상 유도. 미선은 주위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종이 조각을 접어 속옷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저택 대문 앞에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미선이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소희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왔어? 엄마 얼굴 보고 싶었지. 전화도 잘 안 받고. 바빠서 그래. 어서 가. 소희가 미선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차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오복순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뵙는 거니까 거실에서 차 한 잔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미선이 오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던 소희가 계단 쪽에서 걸어 내려오는 강도준과 마주쳤습니다. 소희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강도준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미선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저 사람 우리 아버지 사진이랑 똑같아요. 거실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오복순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강도준이 계단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강선이가 안쪽에서 걸어 나오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강선이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소희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어머, 미선 씨 따님이에요. 잠깐 부엌으로 와요. 차 줄게요. 소희의 팔을 잡아 부엌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소희는 강선이에게 이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강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준은 그 자리에 서서 왼쪽 손목 안쪽을 오른손으로 눌렀습니다. 오래된 수술 자국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손가락이 그 위를 반복해서 눌렀습니다. 미선은 강도준의 그 동작을 보았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소희를 대문 밖으로 내보내면서 미선이 낮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엄마, 저 사람 진짜로. 소희야. 미선이 소희의 두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는 오면 안 돼. 알겠어. 소희가 미선의 얼굴을 살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골목 끝으로 걸어가는 소희의 뒤를 미선은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로 골목 모퉁이에 세워진 검은 차가 있었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 차가 소희가 들어선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해고됐어요. 미선이 방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통보받았어요. 이유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요. 그냥 계약 종료래요. 언제? 오늘 퇴근 전에요. 어머니 저택에 찾아가려고 했는데 경비한테 막혔어요. 전화도 안 받고. 미선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준혁아. 왜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마. 알겠어. 무슨 소리예요? 엄마, 뭔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준혁아. 미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미선은 불을 끄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았습니다. 준혁 해고, 소의 뒤를 밟는 차. 강선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준의 방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사흘 후 오전이었습니다. 준혁은 대학 시절 친구 김민재의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법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전화도 없이. 민재가 커피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준혁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2004년에 이재혁이라는 사람 교통사고 사망 건 공식 기록 열람할 수 있어. 이재혁? 아는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야. 민재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사망 기록을 왜 지금 찾아? 찾아봐 줄 수 있어, 없어? 민재가 준혁을 한참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틀 후 민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준혁아, 이상해.
뭐가? 2004년 이재혁 사망 건 기록이 아카이브에 없어. 통째로 없는 거야. 분실도 아니고 이관도 아니고 그냥 없어. 준혁이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없다고. 이게 행정 오류면 흔적이라도 있어야 해.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준혁아,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준혁은 전화를 끊고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미선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사진 파일 하나였습니다.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이재혁? 신원 말소 처리 완료. 2004, 11, 28. 그 아래 의사 서명. 기억 차단 처치. 측두엽 부분 손상 유도. 준혁은 화면을 확대해서 서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이 서명 좀 찾아줘. 의사 이름인 것 같아. 사흘 후 민재가 답을 가져왔습니다. 황희성. 지금 서울 외곽의 요양병원 원장으로 있어. 나이가 72이야. 준혁과 민재는 그날 오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황희성 원장실 앞에서 간호사가 막아섰습니다. 원장님은 지금 안 계세요. 차가 저기 있는데요. 준혁이 주차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황희성이 문가에 서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가 희고 등이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혁이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원장님 서명이 맞죠? 황희성의 눈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돌아가세요. 황희성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준혁이 문틀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제 아버지한테 한 일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서류가 있고 기록이 사라진 것도 알아요. 원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저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게 원장님한테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황희성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천천히 문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들어와요. 원장실 안 황희성은 창가에 등을 돌리고 서서 한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과 민재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황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혁 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D그룹 외주 감사 업무를 했다는 건 알아요. 감사 업무를 하다가 선대 회장 강회중에 차명 계좌가 나왔어요. 수백억짜리였어요. 이재혁 씨가 상급자에게 보고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 날 사고가 났어요. 황희성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조병철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강회중 회장 지시라고 했어요. 죽이지 말고 없애라고.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재가 준혁의 팔을 잡아 앉혔습니다. 황희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재혁 씨는 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로 이송됐어요. 나는 기억을 차단하는 시술을 했어요. 그리고 신원 말소 서류에 서명했어요. 원장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준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황희성이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강혜중이 왜 이재혁 씨를 살려뒀는지 알아요. 2년 동안 요양시설에서 데리고 있다가 업무 능력이 온전하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유능한 사람을 그냥 버리기 아까웠던 거지. 강도준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신분증을 만들어서 그룹 안에 심은 거예요. 민재가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걸 알면서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황희성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 근처 카페였습니다. 미선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준혁이 들어서자 미선이 일어섰습니다. 준혁이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미선은 앉은 채 그것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카페 안에 음악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로 내려왔습니다. 준혁이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같은 시각, 저택에서 강도준은 한태호를 불렀습니다. 한태호가 서재로 들어서자 강도준이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윤미선 씨 외출은 보고하지 않아도 돼요. 한태호가 멈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도준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한태호가 나갔습니다. 서재 안에 강도준 혼자 남았습니다. 강도준은 책상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주 후 오전이었습니다. 준혁과 민재는 은퇴한 전직 형사 박노식의 자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60대 후반의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요? 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2004년 이재역 교통사고 담당 형사 박노식 씨 맞으세요? 박노식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모르는 일이요. 돌아가요. 문이 닫히려 했습니다. 민재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황희성 원장 진술 녹음이 있어요. 원장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박노식이 멈추었습니다. 한 손으로 문을 짚은 채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아들이 지금 경찰이죠.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노식이 천천히 문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방 안에 앉은 박노식은 한동안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기다렸습니다. 박노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병철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2004년 11월에 사건 기록 없애라고. 그냥 없애면 됐어요. 어렵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박노식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겁이 났으니까. 강혜중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까.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가 녹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의 스승 오이나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오이나는 책상 앞에 앉아 황희성 녹음과 박노식 녹음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민사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이에요. 감금, 신원위조, 직권남용, 고소장 쓸 수 있어요. 준혁이 오이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기록이 이만큼 있으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일주일 안에 접수할게요. 한편 같은 날 저택에서 강도준은 박수님 여사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박수님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옷장 아래 칸 봉투 가져다 드릴게요. 박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준이 옷장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검은 청가방이 있었습니다. 가방을 꺼내는데 뒤에 끼어있던 오래된 서류 봉투가 함께 딸려 나왔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강도준이 그것들을 집으려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낡은 신분증 사본이었습니다. 이재혁? 사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어린 두 아이를 안고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강도준은 그 사진을 들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윤미선이었습니다. 강도준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수님이 강도준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준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신분증 사본을 손에 든 채 박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수님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준은 봉투를 다시 옷장 안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서재에 홀로 앉은 강도준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 꾸었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도로, 강한 충격,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뛰던 자신. 그 꿈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1층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선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도준이 미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강도준은 미선이 어깨를 추스를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오이나 변호사가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했습니다. 준혁이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은 저택 뒤편 창고 옆 구석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접수됐어요.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가슴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엄마, 울어요. 아니야. 울고 있잖아요. 미선이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수고했어, 준혁아. 전화를 끊고 미선은 창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수님 여사의 저녁 식사를 챙기던 미선에게 박수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미선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박수님이 눈을 감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영감이 한 일을 알고 있었어요. 막지 못했어요. 그게 평생 짐이었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미선은 박수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선이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장 접수 열흘 후 아침이었습니다. 강도준은 서재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KD그룹 자막이 떴습니다. 강도준 회장 신원 의혹, 전직 검사 출신 탐정, 조병철 내부 자료 언론 제공. 강도준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한태호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장중 27% 빠졌습니다. 이사회에서 긴급 소집 요청이 왔습니다. 강도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오후 2시입니다. 한태호가 나갔습니다. 강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창밖 정원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 시각 강선희는 안방에서 한태호의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님, 조병철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강선희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오전에 주치의에게서 받아온 검사 결과였습니다. 위암 3기. 강선희는 그 봉투를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미선은 1층에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오복순이 미선 곁으로 다가오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회장님 이름이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다 드러날 거예요. 미선 씨가 한 거예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복순이 미선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성이 친구들과 술자리를 파하고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남자 둘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준성이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남자들도 빨라졌습니다. 골목 끝에서 준성이 멈추었습니다. 앞에도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준성이 핸드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옆에서 손이 뻗어나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준성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준혁이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전화는 왜 안 받아? 형? 준성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전달하라고 했어. 엄마한테. 무슨 말 전달해. 다 없던 일로 하면 형 해고 취소하고 돈도 준다고. 안 그러면 우리 가족 다 어떻게 된다고. 준혁이 준성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많이 다쳤어. 괜찮아. 괜찮지 않잖아. 준혁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이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증인 협박이 있었어요. 추가 고발 바로 넣을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택에서 강선희는 남편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깐 얘기해. 강도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선희가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한태호한테 윤미선 쪽 법적으로 막을 방법 찾아보라고 해야 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강도준이 강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 지시는 안 해. 지금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사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들었잖아. 들었어. 그런데도 가만히 있겠다고. 강도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 건에서 손 떼. 강선희가 강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눈빛이었습니다. 강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선희가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랍 속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위암 3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강선희는 안방 문을 잠갔습니다. 박수님이 며느리 방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희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희야, 나 수님이야. 안에서 소리가 없었습니다. 박수님이 문 앞 바닥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밤을 샜습니다. 새벽 5시 문이 열렸습니다. 강선희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박수님이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강선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박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강선희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강선희는 시어머니의 품에서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저택 한쪽에서 미선이 쓰러졌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벽을 짚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오복순이 달려왔습니다. 미선 씨. 미선이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잖아요. 내가 봤어요. 혈압 기록이 2달째 이상한 거. 복순 씨. 지금 당장 구급차 불러요.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준이 뛰어왔습니다. 미선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오복순이 핸드폰을 들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강도준은 미선의 옆에서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들어 강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준이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3주 후 오전이었습니다. 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강선희가 들어섰습니다. 한태호도 다른 누구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오이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강선희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다 적었어요. 직접 쓴 거예요. 오이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훑으며 읽었습니다. 강선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이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신 거예요. 네. 시아버지한테 직접 들었어요. 이 남자의 과거를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조병철을 통해서 전부 알게 됐어요. 알고 나서 왜 가만히 계셨어요? 강선희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오이나가 서류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걸 제출하시면 본인도 조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알아요. 강선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해요. 강선이가 나가고 나서 오이나는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이나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선혜 씨가 자진 진술서를 냈어요. 이걸로 조병철이 핵심 피의자로 특정돼요. 수사 방향이 바뀔 거예요. 준혁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강선이가요. 본인도 피해자였던 부분이 있어요. 준혁 씨, 이 사람이 단순히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준혁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에서 미선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의사 말을 전했습니다. 2달만 더 버텼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미선이 이불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았잖아요. 왜 혼자 버텼어요? 너희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지. 엄마. 준혁이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이 아들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미선이 준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틀 후 법원 복도였습니다. 준혁과 준성, 소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준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네 사람 사이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DNA 감정 결과를 낭독했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일치. 소희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성이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도준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정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소희가 강도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도준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아빠도 피해자니까요. 강도준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희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강도준이 얼굴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강도준이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돼. 기다릴게.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준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미선의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선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준이 문가에 섰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준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미선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강도준은 의자에 앉은 채 미선이 잠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미선의 숨이 고르게 들렸습니다. 강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이 신원회복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재혁이라는 이름이 20년 만에 다시 호적에 올랐습니다. 미선은 병실 창가에서 준혁이 보낸 문자를 읽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됐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무렵 조병철이 구속되었습니다. KD그룹 이사회는 선대 회장 강회중의 추모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저택은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오복순이 미선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과일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 다음 달에 딸한테 가요. 이제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미선이 과일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미선 씨. 오복순이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같이 독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당신같이 따뜻한 사람도 처음 봤어요.
미선이 오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복순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6개월 후 가을이었습니다. 이재혁은 작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KD그룹 회장직 사임 절차가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책상 위에 명함이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직함은 없었습니다. 이름만 있었습니다. 이재혁? 이재혁은 그 명함을 손에 들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강선희가 서류 봉투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재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강선희가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확인해요. 이재혁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선희가 먼저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재혁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강선희가 봉투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요. 이재혁이 강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오래 살아요. 강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재혁은 창가로 걸어가 강선희가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선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은평구 2층 빌라에서 이삿짐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준성이 뒤를 따랐습니다. 소희가 부엌에서 그릇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미선은 거실 창가에 서서 햇살이 바닥에 내려앉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지하에서는 볼 수 없던 빛이었습니다. 준혁이 마지막 박스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밥 먹자. 소희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다 차렸어요. 빨리 와요.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미선이 숟가락을 들다가 멈추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희가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미선이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냥 먹자. 준성이 미선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요, 엄마. 준혁이 국을 떠서 미선 앞에 놓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엄마가 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할게요. 미선이 새 아이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떴습니다. 며칠 후 저녁 공원이었습니다. 이재혁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과 준성, 소희가 차례로 왔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공원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이재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기억이 없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이재혁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도 피해자잖아요. 준성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거의 없어요. 2살이었으니까. 근데 형은 기억한대요. 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혁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지로 아버지라고 안 해도 돼. 준혁이 앞을 바라본 채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기다려줄 거라고 했잖아요. 이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준혁이 이재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짧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년 후 가을이었습니다. 이재혁은 작은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하려고 했던 일의 연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직원으로 준혁이 합류했습니다. 준혁이 첫 출근날 사무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출근했어요. 이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왔어. 앉아. 준혁이 자기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각자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미선은 지역복지관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 돌봄 자격증 과정이었습니다. 미선은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에 필기를 했습니다. 강사의 말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꾹꾹 눌러 썼습니다. 늦가을 저녁 공원이었습니다. 미선과 이재혁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2잔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낙엽이 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혁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미선이 앞을 바라본 채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이재혁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낙엽이 한 장 더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세월이었지만 윤미선에게는 버텨야만 했던 날들이었고 이재혁에게는 통째로 지워진 삶이었습니다. 빼앗긴 이름, 지워진 기억, 혼자 감당해온 눈물. 그 모든 것이 한 저택 현관에서 단 한 번의 눈 맞춤으로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끝내 진실은 드러났고 이재혁이라는 이름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진실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20년을 꺾이지 않고 버텨온 한 사람의 힘, 그리고 그 곁을 지킨 새 아이들이었습니다. 늦은 가을 공원 벤치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 그 장면으로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